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1단원 화학 반응 규칙과 에너지 변화를 40분 안에 모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 시험을 앞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 이 단원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친구들, 약 80% 이상을 학습이 완료됐다. 학습이 완료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되는 컨텐츠고요. 아직 기초적으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뭘 하고 오냐면 기본 수업 내용을 한번 보고 오세요.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 있거든요. 영상들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선쌤 과학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원 요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변화에는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죠. 이 둘의 차이점. 먼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서 어떤 게 물리 변화고 어떤 게 화학적인 변화냐 대충은 여러분들이 짐작은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물리 변화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리적인 변화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죠. 성질은 바뀌지 않고 그 녀석의 분자의 뭐가 바뀐다? 배열이 바뀐다.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것은 분자 간의 간격, 분자 간의 거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리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바로 물질의 모양이나 모양이 변하는 거. 두 번째, 상태가 변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게 뭐냐? 이미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종이가 있어. 종이를 찢었어. 자, 찢어도 종이는 종이죠. 자, 이런 거. 자, 종이를 구겼어. 구겨도 종이는 종이죠. 종이의 성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종이잖아. 이런 거는 물리적인 변화다. 단지 거리, 모양, 배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더라고. 두 번째, 상태가 바뀌었다.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요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고체 상태가 있고 똑같은 물체라도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잖아요. 쉽게 얼음을 생각해보자. 자, 얼음이 있어요. 이 고체인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었어. 자, 물을 또 가열해서 기체인 수증기로 만들었어. 자, 이렇게 상태가 얼음, 물, 수증기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 얼음을 이루고 있는 분자 하나, 물 분자거든요.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 하나, 수증기를 이루고 있는 분자 하나, 이 분자 하나의 분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모양과 상태가 바뀐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이게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이게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새로운 분자가 생긴 거예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새로운 분자가 생겼고 이 새로운 분자가 생겼다는 거는 바로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물 분자가 있었어. 아까 물리적인 변화에서는 이 물 분자 사이에 거리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하나의 물 분자가 분자 자체의 원자는 깨지지 않고 이 분자 사이의 거리만 바뀐 거예요. 아까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의 간격이 이만큼이었는데 요 사이의 간격이 이만큼으로 벌어졌다. 자, 이런 거는 물리적인 변화인데 화학적인 변화는 좀 달라요. 화학적인 변화는 이 물 분자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끼리 여기서 원자가 요 산소 원자가
요 수소와 수소가 이어진 이 결합을 끊고 새롭게 산소끼리 만나서 결합을 한 거예요. 또는 또 요 수소 4개 있었잖아요. 4개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다른, 처음에는 이런 물 분자였다면 물 분자가 전혀 다른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로 전혀 다른 새로운 분자가 생겼다. 즉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 잘려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바로 화학 반응식인데, 자,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꾸미는지. 자, 화학 변화들 중에서 화학 변화를 식으로 나타낸 거죠. 화학 변화를 식으로 표현해 준 게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 첫 번째 공식이 있죠. 첫 번째 바로 반응물과, 반드시 화학 반응에는 반응물이 존재하죠. 뭐냐면 반응물은 화학 반응 전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응물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요? 새로운 물질, 생성된 물질로 바뀌었다.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 반응 후가 되겠지. 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뭘로 연결한다? 화살표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이 반응물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로 화학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전 세계 공통어인 화학식. 화학식이라는 건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용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생성물도 화학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반응물이 A와 B가 반응물이었다. 그 다음에 C와 D가 생성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더하기로, 화학 반응식에서는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 다음에 반응물의 생성물로 갈 때 화살표를 표현해 준다. 자, 요거를 꼭 잊지 말고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물을 전기분해하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물이 있고, 이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반응이 있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첫 번째에는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눠서 써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이거를 뭘로 표현해준다? 기호로 표현해주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원소 기호 또는 얘의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물은 원소 기호 화학식 뭡니까? H2O.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소. 기체들은 대부분 2개의 원자가 하나의 기체 분자를 만들어요. 수소는 H2. 산소는 뭐예요? O2.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해 준다. 자, 그럼 지금 50% 끝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작업.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바로 개수를 찾는 작업이죠. 개수라는 거는 원자라는 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반응 전에 있었던 원자의 총수, 그죠? 원수가 아니라 원자. 요 원자의 총수, 물론 종류는 당연히 같겠죠. 요것과 반응 후에 총 원자 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번식을 갖다가 그대로 쓴다고 하면 반응물에는 H2O가 있었고 생성물에는 H2와 O2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H2O는요, 모형으로 표현하면 산소와 수소 2개로 이루어진 거고, 얘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거고, 얘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반응물의 생성물로 갔을 때 반응 전의 원자 수와 반응 후의 원자 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수소는 2개 같은데 산소의 개수가 반응 전에는 하나, 반응 후에는 원자가 2개가 됐네. 자, 그러면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산소 원자를 늘려주면 반응물은 H2O 뿐인데 이게 H2O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산소 원자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물 분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지 산소 원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응 전에 원자 수를 맞춰주면 물 분자를 2개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다시 없었던 수소가 또 생긴 거야. 그럼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됐네. 2개에서. 반응 후에 수소가 2개네. 이번엔 수소의 원자 수를 맞춰야 되는 거지. 4개, 2개. 그럼 2개를 추가해줘야 되는데 2개를 이런 식으로 수소 분자로 마찬가지로 여기 생성물에 있는 원자로 늘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 분자 2개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로 나눠졌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자, 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자, H2O가 분자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앞에다 분자수를 써주죠. 이 H2O는 자, H2가 몇 개예요? 2개 더하기 O2가 하나. 이런 생략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 선생님 어려워요. 이렇게 한 작업이 어려워요 하면 자, 일명 선생님이 이야기한 간지법. 자, 뭐가 있어 보이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지나서 간지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저히 나는 개수 맞추는 거 모르겠다. 자, H2O, O2. 자,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개수를 모르는 개수를 A, B, C라고 두세요. 그러면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반응 전의 원자수. 자, 반응 전의 원자수와 반응 후의 원자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자들은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 원자가 수소이고 산소 있잖아요. 당연히 생성물에도 수소와 산소가 있겠지. 그럼 반응 전의 원자수는 여기 왼쪽에서 수소 원자수는 몇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개수가 A라고 한다면 H2O가 A개만큼 있는 거니까 H2O 속에 H는 2개 있는데 이 2개가 A개만큼 있는 거니까 H는 몇 A개만큼 있는 겁니까? 2A개만큼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게 H2O잖아. 그 다음 생성물에 있는 H의 개수를 보는 거죠. 생성물에 있는 H 개수를 봤더니 H2가 몇 개만큼 있는 거야? B개만큼 있는 거야. 그럼 H의 원자는 몇 개? 2B개만큼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산소는 H2O의 산소 원자가 하나인데 이게 A개만큼 있으니까 산소는 왼쪽에 반응 전에는 몇 개만큼 있다? A개만큼 있다. 반응 후에는 몇 개만큼 있을까? O2가 C개만큼 있으니까 2C개만큼 있다. 자,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무데다가 자, A 또는 B, C 아무데다가 그냥 숫자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A에다 1을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 A가 1이면 얘가 2가 되잖아. 그럼 B도 뭐가 돼? 1이 되네. A가 1이야. 그럼 C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네요.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그대로 써줘요. 자, H2O가 H2 더하기 O2야. 자, 그러면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2분의 1이 됐네. 자, 이렇게 써주면 끝났는데 문제는 반응식에는 분수가 있으면 안 돼. 분수만 없애주는 최소의 자연수의 비만 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 개수 숫자에다가 2만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H2O는 2H2 더하기 O2가 되겠지. 자, 어때? 반응식 똑같죠?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이걸 못하겠다 도저히. 그러면 개수를 A, B, C로 놓고 이렇게 반응 전과 후의 원자수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화학 반응식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화학 반응의 법칙 3가지를 나란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반응물이 있었고 생성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반응물의 총 질량,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 즉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 질량과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강철솜이 있었다. 강철솜을 연소시켰다. 연소시켰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화학에서 연소시킨다는 건 무조건 산소와 반응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철솜을 산소와 반응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 처리됐다. 산화 처리 검게, 은색의 철이 검게 변한 산화 처리됐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강철솜의 질량이 만약에 10g이었고 산소의 질량이 만약에 2g이었는데 전부 다 반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산화철의 질량은 몇 g이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이죠. 어찌됐든 이 강철솜이 전부 다 반응하고 산소가 전부 다 여기에 반응했다고 치면 이 반응은 원자들이 어디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자들이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원자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응 후의 총 질량과 반응 전의 총 질량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10g과 2g이 처음에 있었다면 나중에 합쳤을 때도 이거의 합인 12g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물론 화학 반응을 통했는데 우리가 뭐 A와 B라는 물질을 섞었어요. 섞어서 화학 반응을 했는데 얘가 오히려 C와 D라는 물질을 만들고 나서 어떤 기체인 E를 발생시켰다. 이 기체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당연히 질량은 줄어들겠지. 하지만 이 빠져나간 질량까지 모두 합치면 그 총 질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냐면 어떤 화합물, 예를 들어서 H2O라는 예를 가장 많이 드는데요. 물이 있어요. 물이든 뭐 CO2라고 할까요? 이산화탄소든지 간에, 또는 뭐 암모니아도 한번 해볼까요? 암모니아든 간에 어떤 이런 걸 뭐라고요?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이 화합물을 이루는 산소와 수소, 이렇게 원소들일 거 아니야. 화합물을 이루는 그 원소들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는 거냐면 일정한 질량 B가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일정한 질량의 B가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도 질량과 관련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B가 성립한다. 화합물 이루는 원소들, 이걸 이루는 성분 원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거를 줄여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 성분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의 B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의 B가 성립한다. 성분들 사이에는. 무슨 말이냐면 물을 만들 때 이 물을 이루고 있는 산소와 수소, 수소와 산소 사이에 얘네들의 질량의 B는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항상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로밖에 안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상대적인 질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대적인 질량은 이건 이제 시험에서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수소는 상대 질량이 1이에요. 1. 그 다음에 탄소는 상대 질량이 12. 산소는 상대 질량이 16. 질소는 상대 질량이 14.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소는 탄소에 비해서 질량이 작다는 건데 탄소는 수소의 12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건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거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럼 이 상대적 질량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물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이 물은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어. 그럼 산소는 상대 질량이 얼마라고? 16이라고. 그러면 물 분자의 전체 질량 중에 산소는 16이라는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수소는 전체 질량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이라는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자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질량 B는 수소 일자리가 2개, 2대 16자리가 하나, 16. 얼마입니까? 이거 약분하면 1대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이루고 있는,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는 항상 얼마다? 1대 8이다. 그 얘기죠. 항상 그런 거겠죠, 당연히. 이런 거를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라는 분자를 만들 때 이때 항상 수소의 질량은 1, 산소의 질량은 8, 합쳐서 물의 질량은 9,
질량비가 항상 1대 8대 9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1g이 다 쓰여서 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산소는 몇 g 필요하냐? 8g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1대 8대 9로 반응을 하니까. 그럼 물은 몇 g 생기는 거냐? 9g 생기는 거다. 왜? 1대 8대 9의 질량비로 항상 만들어지니까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이거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화합물은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들의 개수의 비가 항상 일정하고 그 녀석 하나의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의 비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CO2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CO2에서 만약에 질량의 비를 탄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를 한번 알아보자. 탄소 C와 산소의 질량의 비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한다면 탄소는 상대 질량이 얼마? 12예요. 산소는 상대 질량이 얼마? 방금 했듯이 16입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는 전체에서 12를 차지하고 있고 산소는 얼마 차지하고 있어? 16짜리가 몇 개? 2개. 그럼 얼마? 32를 차지하고 있네. 자, 그렇다면 12, 32 없애면 어떻게 돼요? 4, 32 4, 8, 32 탄소와 산소의 비가 항상 얼마다? 3대 8로 이루어진 게 누구다? 이산화탄소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게 탄소와 산소인데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 사이에 질량의 비는 항상 얼마겠어요? 탄소 3대 산소 8대 이산화탄소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더하니까 얼마? 12. 3대 8대 12가 항상 성립한다. 탄소 3g이 필요하면 산소 8g과 반응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긴다? 12g이 생긴다. 이게 일정 성분 법칙이지. 자, 암모니아도 한번 해볼게요. 암모니아. 자, 질소 얼마? 14. 수소 얼마? 1, 1, 1. 자, 그러면 암모니아를 이루는 수소와 질소, 수소와 질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 암모니아를 이루는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항상 얼마다? 수소 1자리가 3개니까 3 대 질소는 얼마? 14 대 암모니아는 얼마겠어? 17. 즉 3대 14대 17에 뭐를 갖는다? 질량비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의 법칙 중에 마지막으로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죠. 얘는 말 그대로 기체들끼리의 반응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기체들끼리 반응할 때는 항상 쉽게 설명하면은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부피의 비가 성립한다. 얘는 부피입니다. 밀리리터나 리터 같은 부피의 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 기체로만 이루어진 반응이어야 돼.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자, 물이 아닌 수증기라는 기체를 만드는 반응이 있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실험 값으로 알아보니까 수소가 2개의 부피가 필요했고 수소 2개 부피와 산소가 1개 부피가 항상 반응하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수증기가 항상 몇 개 부피가 나오냐면은 항상 2개 부피가 나오더라 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수소 20ml를 산소 10ml와 반응하면 전부 남는 거 없이 자, 부피비가 2대 1이죠?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20ml가 생기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2예요. 선생님이 상자로도 그렸지, 그치? 이렇게 부피, 이걸 한 부피라고 본다면 얘는 두 부피, 2대 1대 2. 항상 어떠한 기체들의 반응에 있어서 부피비가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법칙이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자, 그럼 왜 일정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기체들은 너무 작아서 종류에 관계없이 이런 놈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이런 놈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이런 놈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기체는 전부 그 녀석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너무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차지하는
부피는 항상 같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수소, 산소, 수증기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H2 더하기 O2가 H2O가 되죠. 자,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 H2 더하기 O2가 이 H2O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것을 분자 그림 모형으로 나타내 버리게 되면은 H2가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잖아요. 이 옆에 있는 거는 뭐를 의미하니까? 분자 수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H2 분자가 몇 개다? 2개라는 걸 의미하고. 자, O2는 몇 개다? 1개라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H2 분자가 2개가 O2 분자 하나와 반응을 해서, 자, H2 수증기를 몇 개 만든다? 2개 만든다는 거지. 자, 근데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전부 기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H2 분자가 차지하는 한 분자 차지하는 공간은 산소가 한 분자 차지하는 공간과 같으니까 H2 두 분자니까는 공간이 2개, 산소는 한 분자니까 공간이 하나, 수증기는 두 분자니까 공간이 몇 개? 2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분자 수의 비가 결국에는 기체일 경우에는 바로 뭐와 같다? 부피비와 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 개수를 찾잖아. 그럼 이 개수 비가 결국에 이 화학 반응식 개수의 비는 뭐의 비입니까? 그 화학 반응식에 참여한 분자 수의 비잖아요. 그리고 이 분자 수의 비는 결국에는 뭐의 비와 같은 거예요? 부피 비와 같은 거지. 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가 차지하는, 종류에 관계없이 이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따라서 분자수의 비가 결국에 부피비가 되니까 분자수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화학 반응이니까 부피비도 항상 일정하다. 어떤 비로? 정수비로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 두 부피 2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어떤 부피가 항상 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특히 이제는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선분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은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에너지의 출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응을 하면서 얘네들이 뭐를? 열 에너지를 화학 반응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는 거죠. 열을 받으니까. 그럼 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지. 자, 흡열 반응은 뭐냐면 이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얘는 반대로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얘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이거 반응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있고 어떤 애들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있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 이게 발생시킨다. 열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한다 이 얘기죠. 말 그대로. 자, 그러니까 얘는 열을 흡수하니까 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게 되겠지. 자, 이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에너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에너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세로축을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제 반응의 진행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럼 항상 왼쪽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텐데 발열 반응은 이 반응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들이 가진 총 에너지가 이 정도 높이에 있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졌다. 그때 생성물의 에너지는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낮아지면 이 낮아진 에너지 차이만큼 뭘로? 열로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열을 어떻게 되겠어? 방출. 남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열로 방출되는 거고,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높은 거예요. 자, 흡열 반응은 뭐냐면 얘는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낮은 겁니다.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였는데 생성물 에너지는 여기였던 거야. 자,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더 높은 에너지로 점프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흡수해야 되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어떤 형태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오히려 에너지가 낮을 때, 높은 에너지인 생성물로 넘어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런 에너지 그림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고 있으시고. 그럼 예시로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느냐? 발열 반응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발열 반응의 예시에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일단은 불에 태우는 반응, 연소시키는 반응이죠. 자, 연소 반응은 자, 종이를 불로 태웠어요. 종이를 태웠어. 그러면 막 빛과 열이 나잖아. 그러니까 연소시킨다는 거는 뭐가 발생한다? 빛과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빛과 열이 발생하는 모든 반응들은 발열 반응을 생각하면 돼요. 자, 가스레인지 가스불에서 불을 켜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이렇게 났어. 메테인 연소하고 있어. 자, 이거 발열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빛과 열이 발생하니까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연소한다, 태운다, 요딴 말이 있으면 전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 산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대부분 발열 반응이에요. 왜냐면 요 산이 금속과 반응하는 반응이 있거든요. 요 산들은 금속과 반응을 해가지고 요 산이 금속을 공격을 하면서 금속을 녹인단 말이에요. 녹이면서 뭘 발생하냐면 얘는 열을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산이 이제 염산이거든요.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염산 중학교 과정에서는 염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은 뭐 마그네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마그네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마그네슘 금속을 산에다가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발열 반응이다. 뜨거워진다고, 이 반응식이. 그래서 산을 금속에 반응시키는 건 금속이 녹으면서 열이 발생을 한다. 자, 세 번째. 자, 아까 얘기했죠? 산이 들어가면 대부분 발열 반응이다. 자, 뭐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자, 이런 반응 우리가 중화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가 됩니다. 이때도 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쉬우려면 뭐 연소시킨다, 산소와 반응시킨다, 산이 들어가면 대부분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해서 예시 고르면 여러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흡열 반응의 예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줄 것이 어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느낌이 있거나 또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런 느낀적인 느낌이 있으면 얘는 다 흡열이야. 예를 들면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자,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열을 흡수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지. 자, 그 다음에 뭐 물의 전기분해. 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드는 반응. 자, 이거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자, 얘는 뭘 이용했어요? 전기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야? 흡수한 거죠. 물의 전기분해. 그럼 전기 에너지 흡수했다는 얘기네? 흡열 반응이다. 또는 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의 무슨 분해? 열분해. 자, 이미 열분해라는 말 속에서 열을 흡수해서 분해시킨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열을 가해야지 분해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흡열이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이 외우기 힘든 거. 자, 어떤 땡땡땡 암모늄, 염화 암모늄, 질산 암모늄 등등등. 이 암모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흡열이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암모늄 들어가면 다 흡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이외에 뭐
발열 반응을 해가지고 자 손난로를 만들었다. 손난로를 만들었다. 자, 이런 거 뜨거워지잖아. 손난로 만지면 뜨거워지잖아. 주위의 온도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거 당연히 발열 반응일 것이고, 반대로 아이스팩을 만들었다. 차가워지잖아. 뭐다? 흡열 반응이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죠. 예시가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예시를 다 외우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해야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을 마무리하죠. 고생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화이팅!